144페이지 보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 있죠. 요걸 중심으로 해서 한 문제 정도 또 물어봅니다. 자, 이 개발의 과정에서 이제 450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450페이지에 있으니까 이 개발의 그 과정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제 진행하냐 뭐 그런 얘기인데 요걸요 개발의 여기 뭐 과정이다 해줄게요. 개발의 과정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지역에다가 뭘 하려고 하냐면 원룸을 딱 오피스텔을 딱 지으려고 합니다. 오피스텔 A라는 오피스텔을 딱 지으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떤 순서에 따라 진행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순서로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 구전 부실 근검마다 구전 부실 금 건 마 이런 식으로. 자, 구전 뭐라고요? 부실 근검마. 지금부터 암기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암기하고 좀 들어가세요. 구전 부실 근검마다. 자, 동그라미 쳐볼게요. 구전 부실 금 건 마 이렇게 한 다음에 맨 먼저 구상 단계다. 자, 내가 여기다가 이제 오피스텔 지어서 뭐 돈 좀 벌어 보여야 되겠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자기가 잘 모르면 이제 주변에다가 여러 전문가한테 의견도 좀 듣고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단계를요 구상 단계다 혹은 아이디어 창출 단계다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실행 가능성 분석이다. 요거를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다 이렇게 되게 합니다. 예비적으로 자 타당성을 분석한다.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수익 비용을 분석하는 겁니다. 계략적으로. 아니 왜 계략적이냐? 왜 그러냐면 아직 땅을 구입했어요? 안 했어요? 땅 구입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은 계략적으로만 일단은 얼마에 구입할지 모르잖아요. 정확히. 그러니까 계략적으로만 수익 비용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부지를 구입할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지를 구입할지를 결정하는 단계를요.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실행 가능성을 분석하는 건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개발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걸요 타당성을 분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당성. 여기서 최종 결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부지까지 구입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개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럴 수도 있죠. 그래도 얘가 먼저가 부지를 먼저 구입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부지 구입이 늦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백날 무슨 계획을 백날 짜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부지 구입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거의 다 그 계획을 백날 짜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땅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볼게요. 이 오피스텔 부지 같은 경우는 좀 땅덩이가 넓은데 이런 땅이 뭐 조그만 땅들이었을 겁니다. 잘 자란 땅, 뭐 필지가 잘 자란 땅들인데 요걸 전부 다 구입한 거죠? 구입했어요? 안 했어요? 구입했는데 이것도 구입할 때도 잘 구입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하니까 땅 파세요. 그러면 몇몇 사람 팔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안 판다고 벌 수도 있죠. 이걸 알박기 한다 해줍니다. 그러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몰래 이거 소문 안 내고 몰래 사들여야 됩니다. 사람들 시켜서. 그리고 송금할 때도 한 방에 이제 송금한 다음에 취소하지 않는 조건이 있죠. 여러 가지 형태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짤짤하게 쪼개진 땅들을 이제 한 방에 산 거 아닙니까? 샀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거는 개발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크게 손해날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땅이라는 것은 이 도시 인근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땅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떨어졌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토지 같은 경우는 자꾸 산업이 발달할수록 토지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시골에 있는 젊은 분들이 다 어디로 몰려들어요? 도예지로 몰려들죠. 그러니까 계속 토지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샀다가 손해봤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저기 시골에 있는 땅 있죠. 개발의 호재가 전혀 없는 땅이라든가 아니면 공법을 잘 모르고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구입하는 바람에 손해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이 도시 인근의 땅이라는 것은 땅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장 올라가든 아니면 한참 있다 올라가든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손해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땅을 구입했다 해서 나중에 크게 손해날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땅은 이렇게 생긴 땅들은 뭐 편의점 이런 거밖에 못하지만 이거 좀 합쳐봐요. 이렇게
이렇게 합치게 되면 이런 땅에는 무슨 뭐 예술의 전당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나중에 팔 때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 정비해서 이렇게 쪼개서 판다면 이런 땅이 이렇게 생긴 땅이 비쌀까요? 이렇게 생긴 땅이 비쌀까요? 이렇게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항상 예보다는 예가 뭐라고요? 앞선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실행 가능성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숫자를 동원해서 최종적으로 개발 할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이제 타당성을 분석한다는 얘기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있죠. 이런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타당성. 근데 요거를 우리 개발론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장 분석과 뭐라고요? 경제성 분석 이렇게 진행합니다.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 이렇게 진행하는데 얘네들은 시장 분석은 여러 가지 법률적 아니면 기술적 측면에서 어떤 타당성 있죠. 이런 걸 분석해서 자 이게 이제 채택이 가능한지 여부 자 채택 가능성 여부만 분석해서 모든 자료를 여기다 넘기는 겁니다. 알겠죠? 경제성 분석에 넘기면 여기서 이제 최종 숫자를 동원해서 최종 개발할지를 결정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장 분석은 뭐라고요? 채택 가능성 여부만 분석하는 거고 실제로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뭐라고요? 최종 결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 개발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났다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단계, 이걸요, 금융 단계다. 이집니다. 그리고 건물을 올리는 단계, 건설 단계, 이렇게 그 공간을 창조하는 단계를요, 건설 단계다. 그 다음에 마케팅 단계다 해서 실질적으로 임대라든가 분양이라든가 이거와 관련된 총체적인 영업 활동 있죠? 이런 걸요,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마케팅. 근데 이 마케팅이라는 자체는 요거는 이 개발의 초기부터 진행시켜야 되는 겁니다. 초기. 그러니까 이제 부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순간 있죠? 이런 순간부터 이미 그 개발하려고 작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임대라든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마케팅 같은 거 있죠? 계속 진행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왜 맨 끝에다 놨냐? 그 이유는 이 사이에다 집어넣게 되면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맨 끝에다 놨을 뿐이지 사실은 언제부터라고요? 초기부터 진행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중요 임차인을 선정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됩니다. 중요 임차인. 자, 중요 임차인은 VIP 임차인 같은 거 있죠? 이런 걸요, 중요 임차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임차인을 선정하는 게 매우 관련돼서, 마케팅 관련돼서 중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4층짜리 상가를 하나 딱 지었다. 그러면 중요 임차인이 뭐야? 임차인 중에 중요성이 있는 임차인들 아닙니까? 이걸 중요 임차인, 한마디로 중요 임차인 해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4층짜리 상가를 내가 하나 딱 지었다. 그럴 경우는 은행 같은 거 이런 거를 매우 선호했습니다. 일단 은행 같은 경우는 이 월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세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월세 받으러 다닐 필요도 없고 얘들은 아무래도 건물이 아주 품격 있게 쓰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부 시설도 아주 막 깨끗하고 그 다음에 조금 화려하고 좀 품위가 있게 좀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아주 클래스가 좀 높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건물주가 은행을 매우 싫어합니다. 은행을 뭐라고요? 매우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은행은 깨끗하고 돈도 뭐 안 낼 가능성도 별로 없죠. 근데 건물주가 이걸 싫어하는 이유는 이 요즘에야 한 5시 반 정도 되면 껌껌해져 안 껌껌해져? 껌껌해지죠. 근데 이것들은 한 4시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문을 쳐닫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닫아요? 그냥 닫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쳐닫아있습니다. 그냥 시커먼 이상한 무슨 철제문 대문 같은 거 있죠? 이걸로 쳐닫아 버리니까 아무래도 건물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조그만 CD기 있죠? 요거 몇 대 갖다 놓고 거기 막 불 켜 있고 하니까 요즘에야 일찌감치 껌껌해지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 한여름 같은 데 볼게요. 이때는 9시 넘어도 훤합니다. 9시 넘어도 훤해요. 근데도 그 문을 1층부터 쳐닫고 있어 봐요.
그 건물 자체가 죽습니다. 진짜입니다. 죽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매우 싫어합니다. 건물 자체가 아주 1층부터 스산한 그 건물이 됩니다. 셧다운 내려가고.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거보다는 이제 CU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요런 것도 하나 딱 입점하게 되면 이것들은 알아서 그냥 24시간 반짝반짝 막 빛을 냅니다. 그죠? 건물을 그냥 활짝활짝 막 비춰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롯데리아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 임차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집어넣으면 이런 것들 자동적으로 임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 하나 지은 다음에 만약에 CU 편의점 들어오기로 했다. 그러면 이런 거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현수막을 딱 건 다음에 뭐가 입점했다 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요? 중요 임차인 해줍니다. 중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보증금도 굉장히 싸게 하고 그 다음에 월세도 많이 깎아주면서 일부러 막 처음부터 입점을 시킵니다.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도 입점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어떤 단계냐면 이 단계가 그래도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최종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개발할지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 이 시장 분석은 어떤 단계를 통해서 진행하냐 이런 것들은 자 지금부터 알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어요. 한 5개 정도 단계를 거쳐서 진행하고 얘는요 한 2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쳐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 거의 없어요. 많지는 않으니까 그냥 느낌으로 마시면 돼요. 다만 요거 순서 있죠? 순서하고 얘네들은 뭐라고요? 채택이 가능한지 여부. 얘는요 최종 결정한다. 이 정도만 하시면 별 무리 없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맨 먼저 얘는 이제 지역 분석이다 해서 저 지역의 어떤 환경 같은 걸 분석할 필요가 있죠. 저 지역의 인구라든가 소득 수준, 교통망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쭉 분석하는 걸요 지역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근린 분석이다 해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 주변에 있는 다른 오피스텔도 있겠죠. 걔들에 비해서 경쟁력 같은 게 있냐 이거 한번 쭉 살펴보는 걸요 근린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부지 분석이다 해서 저게 이제 예를 들어 한 10층짜리 건물이라면 10층 정도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거 아시나요? 이런 거 갖췄냐 아니면 자 기반시설 같은 게 제대로 갖춰져 있냐 이런 거 갖춰줘야 되죠. 하수 건물이 안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게 다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층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을요 부지 분석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런 다음에 수요 분석을 통해서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이 수요 분석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최근에 다른 오피스텔이 임대라든가 분양한 적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죠. 네, 걔들의 어떤 분양 실적 이런 거 감안해서 우리도 어떤 추세에 따라 움직일 거다 있죠. 이런 걸로 이제 주로 분석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 분석을 통해서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분석하는 겁니다. 뭐에 맞춰서요? 수요에 맞춰서. 그러니까 1층은 뭘 입점시키고 그다음에 자 어느 정도 크기로 쪼개서 이거를 만들 건가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수요에 맞춰서 그리고 임대료라든가 분양가는 어느 정도를 책정할 것인가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자 이거 분석하는 걸요 공급 분석이다 해줍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자료를 여기다 넘기는 겁니다. 넘긴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숫자를 동원해서 최종 결정하는 이런 단계인데 보통 이제 여기서는 먼저 세전 현금 수지가 됐든 세후 현금 수지가 됐든 어쨌거나 내 손에서 나간 돈이죠. 앞으로 들어올 돈을 먼저 추정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자, 이 대규모 좀 덩치가 큰 거는 몇 년씩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론에서 공부했던 게 기억날나 모르겠는데 순현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순현가법이라든가 내부 수익률법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걸 동원해서 최종적으로 이 개발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공부할 게 요 순서 있죠? 순서 좀 나중에 기억하시고 요 두 놈의 차이점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개발의 단계를 얘기하는 게 이제 일본식 타당성 분석입니다. 일본식 개발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에 이 부동산학이 도입된 게 언제냐면 197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중반에 이제 김영진이라는 그러한 그 교수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셔서 건국대학교, 그것도 이 일반 대학원이 아닌 그 특수대학원인 행정대학원이죠. 여기서 이 부동산 학이라는 과목을 개설해서 강의한 게 최초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상당히 초창기적인 이제 학문인데 지금은 많이 정갈해졌습니다. 어쨌거나 이분이 강의를 하려면 책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책을 만들 때 그냥 일본 책 갖다 거의 다 이렇게 좀 안타깝지만 좀 베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전부 다 일본식 뭐라고요? 개발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2000년도 전후로 해서 주로 이제 젊은 학자들, 상대적으로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 시장에 이 그 부동산 업종에 그 부동산 학이라는 과목 속에 이분들이 많이 침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알겠죠?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 일본식 개발의 그 일본식 부동산학보다는 약간 좀 색채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곳저곳에서 차이가 나는데 특히 이런 부분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특히 이제 이 타당성 분석을 이 다른 형태로 얘네들은 설명합니다. 물론 내용은 거의 똑같지만 내용은 거의 똑같지만 얘는요 다른 형태로 설명합니다. 이걸요 다른 형태의 타당성 분석이다. 대표적인 자가 이 한성대학교 안정근이라는 그러한 선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이제 미국식 부동산학 있죠. 이런 게 많이 도입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건데 144페이지 아래쪽 있죠. 요거 볼게요. 거기 페이지는 나중에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뭐 내용은 거의 흡사한데 이렇게. 자, 먼저 이 부분은 시장 분석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그 다음에 요거는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자, 맨 먼저 시장 분석은 이런 식으로 지역 경제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역 경제 분석. 두 번째는요, 시장 분석이다. 이렇게. 세 번째는요, 시장성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성 분석. 아니, 여기도 시장 분석인데, 여기도 시장성 분석, 아니면 비슷한 용어 막 쓰고 하니까 헷갈립니다. 그러는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예를 물어보는지 대충 압니다. 신경 안 써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대충 압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타당성 분석과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투자 분석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이게 이런 걸 다 타당성 분석이라는데 여기 또 타당성 분석 하니까 헷갈리죠? 그죠? 근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풀다 보면 예를 물어보는지 제를 물어보는지 대충 다 알아요. 알겠죠? 다만 여기서 아주 자주 물어보는 게 있는데 요거 나중에 이제 순서를 좀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뭐라고요? 순서. 그래서 요거는 지시성 타자다. 지시성 뭐라고요? 타자. 이런 식으로 암기하고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시성 뭐라고요? 타자. 이렇게 암기하고. 뭐 어떤 식으로 암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뭐라고요? 지시성 타자다. 이렇게 하시고. 그죠? 요 중에서 특히 이 부분을 아주 자주 물어봅니다. 어떤 분을 자주 물어보냐면, 얘와 얘의 차이점, 시장 분석과 뭐라고요? 시장성 분석의 차이점, 요걸 매우 자주 물어보는데, 어쨌거나 시장 분석은 동종 유형의 부동산이 있을 겁니다. 동종 유형의 부동산이 있다. 그러니까 저 지역에 오피스텔들이 많이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죠. 동종 유형의 부동산들의 시장 전체에서의 수요 혹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겁니다. 수요 혹은 뭐라고요?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일종의 어떤 거시적 형태의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럼 거기에 비해서 시장성 분석은요, 요번에 개발하려고 하는 부동산, 개발 부동산이 있을 겁니다. 개발 부동산이 실제로 매매되거나 혹은 뭐라고요?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분석하는 겁니다. 요거 별거 아니면서 아주 자주 물어봅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런 내용은 지금부터 암기하고 그러지 말고 이런 걸 자주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때 시장성 분석을 위한 특수한 기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분석이라고요? 흡수율 분석이다. 얘는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이제 과거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과거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비율로 흡수가 되었나,
어느 정도 비율로 분양 혹은 임대가 되었나 그런 얘기죠. 요거를 측정해서 자, 이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따져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일종의 추세 분석입니다. 아까 얘기한 뭐라고요? 추세 분석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기가 뭐가 있어요? 딱 어떤 지역이 있는데 여기다가 자, 대림산업이 대림아파트를 딱 지으려고 합니다. 대림아파트 딱 지으려고 하는데 최근에 요 삼성아파트가 분양한 적이 있답니다. 최근에 뭘 분양한 적이라고요? 삼성아파트가 분양한 적이 있는데 분양하기 시작해서 1년 동안, 보통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비율로 흡수가 되었나.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분양하기 시작해서 요이 땅 했더니 분양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그만큼 소비자가 많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근데 분양하기 시작해서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4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얘들도 들어가서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 어떤 추세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흡수율 분석이다. 이걸 통해서 보통 매매 혹은 임대 능력 있죠? 이런 걸 따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물어볼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쩌다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쩌다.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은 간단히 말뜻만 좀 하시면 됩니다. 자,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주로 지역의 환경을 주로 분석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의 뭐라고요? 환경.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소득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인구라든가 기타 이제 교통망이라든가 등등 아니면 소비자의 어떤 행태라든가 형태, 그 행동 태도이죠. 이런 걸 쭉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지역 경제 분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은 주로 이제 주로 이제 세후 현금 수지를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세금까지 다 낸 상태에서 내 손에서 나간 돈이죠. 들어온 돈 이걸 추정해서 일단의 수익성 여부를 일단 따지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후 현금 수지를 기초로 해서 뭐라고요? 수익성 여부를 따진 다음에 여기서 투자 분석을 통해서 순현가법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내부 수익률법을 동원해서 여기서 최종 어떻게 하겠다고요?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종 뭐라고요? 결정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은 거의 흡사한데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죠? 설명하니까 이거 아주 가끔 물어보니까 자,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런 내용들은 조금 있다가 제가 기출문제 있죠?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확인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개발의 단계인데 저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정리하셔야 돼요.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쪼개서 정리하시 마시고 여기서 자꾸 잡다하게 공부하시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책 같은 거 보면 잡다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자, 문제 풀이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뭐에 도움이 안 된다고요? 문제 풀이하는데도 도움이 별로 안 되고 실무에 나가서 공부하는데도 실무하는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목적으로 공부하는 게 그래도 그 공부할 때는 가장 낫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기부터 여기까지 저 순서 좀 기억하시고 이 두 놈의 차이점 있죠? 그리고 요 순서 그리고 두 놈의 차이점 이렇게 해서 지금은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 저런 내용을 가서 공부해서 합격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개발에 따라서도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위험 잘하면 대박 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뭐라고요? 쪽박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부동산 개발에 뭐라고요? 위험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위험은 크게 이제 워포드라는 사람은 개발에 따른 위험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얘기합니다. 오른쪽에 있었죠? 있죠? 그러니까 자, 맨 먼저 이 워포드라는 사람은 개발에 따른 위험을 이제 법적 위험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뭐라고요? 시장 위험, 그다음에요 비용 위험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자, 이 법적 위험은 내가 저기다가 이제 뭘 지었다고요? 오피스텔을 딱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나중에 위험이 따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위험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먼저 법적 위험은 각종 토지용 규제라든가 이런 거를 공법적인 측면이다 줍니다. 뭐라고요? 공법, 토지용 규제, 지역지구제라든가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제 뭐 이런 거 있죠? 공법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사법이 뭐야? 민법 같은 건 사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과 관련된 뭐 사법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요 법적 위험이다 해줍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법적.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원래는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처음엔 장사가 잘 됐는데 나중에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럼 크게 손해봐요, 안 봐요?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답을 하고요. 법적 위험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비용 위험은 건축 기간 동안에 건축비와 관련된 위험을 얘기합니다. 뭐와 관련된 위험이라고요? 건축비와 관련된 위험. 이거 뭐라고요? 법적 비용 위험이라는 겁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건축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바람에, 자, 인플레가 심해지면 건축 자재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바람에 나중에 뭐 그만큼 비싸게 팔리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손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 기간이 장기화되는 바람에 계속 추가적인 손해가 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거를 2년 동안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몇 년이라고요? 2년 동안 짓기로 했는데 공사 기간이 계속 길어진다면, 계속 길어질 수 있죠? 그럼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뭐 금융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사업 설비 같은 거, 건축 설비 있죠? 이런 거 계속 빌리는 비용이 계속 추가로 더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아파트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타워 크레인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리스 형태로 빌리는데 그런 걸 하루에 막 1억씩 주면서 빌리는 겁니다. 이렇게 뭐 하루에는 아니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상당한 돈을 주면서 빌리는 겁니다. 근데 계속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추가적인 비용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요? 이걸 비용 위험이라는 겁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비용. 그러면 이걸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얘와 얘는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얘와 얘는 구분돼야 한대요?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위험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시장 위험. 예를 들어서 수요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원래는 이제 수요가 충분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원룸 살 사람도 없고, 임대받을 사람도 거의 없다는 얘기죠? 이런 수요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게 손해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또, 이 가격이 평당 한 1,500 정도는 받을 줄 알았는데, 1,000만 원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크게 손해날 수 있겠네요. 시장 상황이 변하거나, 이런 바람에. 그죠? 아니면은 이자율 같은 게 급등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돈을 빌리려고 안 빌려고요? 안 빌려고 하는 바람에 분양도 거의 안 될 수 있죠. 이걸 답을 하고요. 나머지 시장 위험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시장 위험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은 문제 풀기가 지금은 힘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런 내용 있죠. 네, 잘 정리해서 구분하는 문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어쩌다 물어보니까 얘와 얘만 구분한다면 얘는요 부수적으로, 나머지는 답을 하고요. 시장 위험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런 위험을 처음부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런 얘기인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쨌거나 이렇게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특히 공법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토지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 있죠? 토지용 계획이 어떻다고요? 확정된 토지. 이런 토지를 구입한다면 그나마 공법상의 위험 같은 거는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토지용 계획 확인서 있죠? 이런 거 띄게 되면 이미 확정되어 있는 토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걸 구입하게 되면 위험도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장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성 분석, 이런 걸 보다 철저히 한다면, 아까 얘기한 저런 것들 있죠? 저런 분석을 좀 보다 철저히 한다면 시장 위험은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다. 최대 가격 뭐라고요? 보증 계약이다. 이걸 통해서 이 공사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이런 부담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건설사한테 2년 동안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면서 원래는 47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얼마 주기로 했다고요? 47억을 주기로 했는데 아예 내가 그러는 겁니다. 내가 아예 50억을 주겠다. 얼마 주겠다고요? 50억을 줄 테니까 2년 내에는 끝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만약에 2년이 넘어간다면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네가 부담해라. 여기서 네가가 누구야? 건설사 있죠?
건설사한테 부담하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네들은 2년 내에는 막 끝내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자, 이 그 공사 기간 내에 끝내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얘들한테 이제 공사비도 그쪽에서 이제 상당히 부담한다면 처음부터 그러면 아무래도 자, 이 그 인플레에 따른 손해라든가 장기화 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상당히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이거를 그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초부터 계약 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네요. 그죠? 이러한 그러니까 위험이 줄어든 대신 그 대신 자, 이 들어간 비용은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이렇게 볼게요. 시장 이렇게 이거는 이걸 뭐라고요? 시장 위험이라 하는데 이렇게 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요거를 좀 10층짜리 상가인데 요거를 좀 구입하려고 합니다. 뭘 구입한다고요? 요거 한 그 7층에 있는 걸 구입하려고 합니다.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제 구분 구획된 마다 상가도 이렇게 칸칸마다 구입할 수도 있는 거죠. 아파트 구입하듯이 아파트 거래하듯이 구분 구획된 마다마다 구분 소유권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가도 이런 상가는 어떤 식으로 분양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자 그러면 만약에 매수자 입장에서 이게 뭐야 부딪힐 뻔했네요. 자 10%만 완공된 상태에서 이걸 구입한다. 이거를 선분양이라고 해요? 후분양이라고요? 자 10%밖에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구입한다. 그럼 결국은 뭐 조감도만 보고 빌리는 거죠? 구입하는 거죠? 이런 건 선분양이라는 거 아닙니까? 무슨 분양이라고요? 선분양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선분양으로 구입하게 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오염이 클까요? 작을까요? 오염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중에 부동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뭐하러 이걸 구입합니까? 오염도 큰데. 그죠? 이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만약에 싸게 판다면 살 수도 있는 거죠. 비싸게 팔면 안 사는 건데 싸게 팔면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90% 정도 완공된 상태에서 이걸 구입한다. 이거 거의 후분양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90% 정도 완공된 상태에서 구입한다면 오염은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네요. 그 대신 서로 오염이 작으니까 서로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죠.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완공에 가까울수록 매수자 입장에서는 오염은 작아지지만 상대적으로 하고요.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격은 올라가고 오염은 뭐라고요? 작아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뭐 그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자,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아주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이런 얘기는 여기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뭘 통해서요? 문제 이렇게 마시고 자 다른 거는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개발론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했습니다. 다른 거 지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자 147페이지 보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부동산 관리론 있어 없어요? 요거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한 문제를 물어보는데 어렵지 않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이런 내용을 구성하고 있구나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관리라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관리가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쭉 살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요것도 지우고 이렇게 다 지울게요. 자, 그러면 거기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다 해서 자, 우리 교재에는 464페이지에 있습니다. 적어놓으세요. 몇 페이지라고요? 464페이지에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다. 그래서 자,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 있죠? 필요성. 왜 관리가 내가 하면 되지? 무슨 여기서는 자 관리야 뭐 옛날부터 그 관리는 해왔을 거 아닙니까? 다만 여기서는 이제 전문적 관리의 필요성. 그러니까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게 자꾸 필요하다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맨 먼저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그 단독주택 위주였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주택이라고요? 단독주택. 그러니까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자, 이 그 아파트가 별로 없었어요. 그 70년대 말에서 80년대 들어서면서 무지막지하게 지어졌지. 그전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대문 열고 들어가면 자기 집이죠? 자기가 직접 관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청소하고, 소독하고, 이런 거죠? 근데 공동주택으로 자꾸 바뀌니까, 야, 이거 현관문 안쪽은 자기가 관리하면 되지만, 현관문 바깥쪽 있죠? 바깥쪽에 층계라든가, 아니면 복도, 아니면요, 놀이터, 노인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줌마들 청소하라고 나오라면 나와요, 안 나와요? 말만 들을 게 많지 막상 나오라면 요리벤질, 조립벤질 다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관리해 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축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건물이 옛날에는 뭐 한 6층 정도 상가된다. 상가라면 내가 좀 관리하면 돼요, 안 돼요? 6층 정도라면 형광등 같은 거 나가면 좀 뭐 내가 바꾸면 되는 거죠? 이런 거 한 번도 못 바꾸겠다. 그러면 전파상 시켜서 이제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고장났다. 아니면은 뭐가 고장났다. 그러면 보일러가 터졌다. 그러면 그 수리상 불러서 이제 고치면 될 거죠? 그잖아요? 근데, 자, 20층, 요즘에 뭐 20층, 30층 건물 같은 게 즐비하죠? 주상 복합 건물 같은 경우는 무지막지하게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고장 날 때마다 누구를 불린다면 오히려 뭐라고요? 더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 때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관리 업체를 상주시키면서 이런 분들한테 계속 관리하게끔 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요? 건축 기술의 발달 이런 게 한몫하는 겁니다. 그 전기 같은 거 나가게 되면 이거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소유자가 이거 하기 힘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전문가들이죠. 애들한테 맡길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건물이 가장 높은 건물이 뭐였냐면 종로 2가 3가 쪽인가 예,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빌딩이냐면 3일 빌딩이었습니다. 무슨 빌딩이라고요? 3일 빌딩. 이게 이제 가장 높았습니다. 다 높았어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애를 이제 시골에서 닭 팔고 소 팔고 이렇게 돼지 팔고 이렇게 해서 돼지 키워서 팔아갖고 근근히 이제 고등학교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얘가 이제 똑똑해 갖고 서울로 이제 대학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이제 그 직장도 이제 좋은 직장을 다 잡은 겁니다. 그죠?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애한테 가야 될까, 그 얘가 어떻게 잘하고 있나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요? 가봐야 되죠? 그러니까 한 손에는 닭 한 마리 딱 잡고, 옛날에는 닭을 막 직접 산채로 막 잡고, 오른쪽에는 자, 시래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둘러매고, 시래기 아시나요? 둘러매고, 이제 시골에서 이제 서울역에 딱 내린 겁니다. 근데 너무 일찍 도착한 거예요. 저희 퇴근할 때쯤에 도착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착했다고요? 너무 일찍 도착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공중전화 찾아갖고 공중전화에 전화한 거죠. 그 당시에만 해도 이렇게 공중전화 버튼식으로, 그전에는 이게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버튼식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버튼 눌렸더니 아들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아들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직장에 전화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디 가 있을 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우리 회사 근처에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가장 층수가 높은 건물을 앞으로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어디로 오시라고요? 서울에서 가장 층수가 높은 건물의 앞에 현관에 와서 기다리세요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왼쪽에는 뭐 들고요? 닭 들고 오른쪽에 시래기 들고 이렇게 해서 물어 가서 이제 여기 간 겁니다. 3일 빌딩 앞에 가서 너무 일찍 온 거죠. 애가 그래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제 뒷짐지고 이제 건물을 딱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야, 이 건물 진짜 높다. 그죠? 맨날 시골에서 2층짜리만 보다가 1층짜리만 보다가 너무 높으니까 그냥 놀란 겁니다. 그죠? 놀라고 막 감탄하고 있는데 어떤 양아치 같은 놈이 따고 갖고 할아버지 뭐 하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아 보면 모르냐, 이 건물 구경하고 있네, 그런 거죠. 그랬더니 이 양아치 같은 놈이 이 건물 구경하려면 한 층당 1,000원씩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애도 이제 잘 키워갖고 머리도 비상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31층까지 다 봤는데 걔한테 그러는 겁니다. 나 10층밖에 안 봤는데 하면서 10,000원을 줬다. 재미없나요? 재미있네요.
재미없었나요? 괜히 했나요? 지금 얘기했던 농담 취소.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없었던 걸로. 예? 근데 그분에도 양심이 좀 있어갖고 10층까지 셨다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요즘에야 뭐 건물 무지막지하게 높게지죠. 예, 이 당시에는 막 이렇게 건물 그러니까 막 대형화되니까 이것도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재 소유자의 요구와 증대다. 그래서 부재 소유자는 이 건물에 살고 있지 않는 소유자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파트를 전월세 놨다. 그럴 경우는 내가 거기서 안 살겠죠. 이런 사람을요 부재 소유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물론 이제 전월세 같은 게 늘어나는 바람에 아무래도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전 시간에 투자 신탁사들 있죠. 전시가 간단히 얘기했는데 그 돈을 긁어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투자만 했지 자산 관리 운영은요 관리회사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리치 회사라고 해서 일종의 투자 신탁사는 맞는데 얘들도 마찬가지로 투자 운영을 관리회사한테 맡길 수도 있죠. 전 시간 위탁 관리 리치 이런 것들은 다 맡기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외국계 주로 이제 미국계 이제 사모펀드라고 해서 나중에 잠깐 제가 이 부분은 좀 자세히 할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재벌들이죠. 재벌들이 공식적으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지막지한 돈을 조달해 갖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실 기업을 막 구입하고 이럽니다. 대표전자가 이제 JP 모건이라든가 론스타 이런 데 있죠. 아니면 리먼 브라더스라든가 수없이 많은 이 사모펀드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기업 사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실한 기업들 있죠. 나와 있는 기업들은 이제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걔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니까 그러면서 막 구조조정한다고 막 여러 가지 막 조치를 많이 취합니다. 경자도 교체하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하겠죠. 자, 그러니까 걔들이 막 회사를 잘 꾸려 나간다고 하니까 막 투자하려고 하죠. 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 안 올라가요? 막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3, 4년 정도 지나서 빠르면 늦으면 3, 4년 빠르면요 2, 3년 있다가 그냥 팔아치우고 톡 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먹튀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먹튀. 그래서 자본이 또 다른 자본을 낳는 이런 형태입니다. 옛날에는 공장 같은 거 지어서 물건 만들어서 물건을 팔았는데 아주 이거 재벌들이 손쉽게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거의 손 하나 별로 깠다 가면서 이렇게 구입하게 되면 나중에 톡 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론스타가 2003년도경에 어디에요? 외환은행을 이제 구입한 겁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외환은행을 1조 4천억 정도에 구입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3, 4년 운영하면서 나중에 4조 7천억 정도의 이익을 남긴 다음에 팔아치운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어쨌거나 얘네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또 많이 부동산도 구입하는데 얘네들은 구입만 했지 전부 다 운영은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기는 형태입니다. 알겠죠? 이런 게 많아지는 바람에 계속해서 뭐라고요? 위탁관리, 다시 말하면 전문적 관리가 자꾸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전문적 관리. 그러면 그 관리의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의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하면 뭐 청소하고 소독하고 고장난 거 고치고 수리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만 관리다 해주는데 그거는 그냥 협의의 부동산 관리입니다. 이걸 기술적 관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관리라고요? 기술적 관리. 요거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 관리입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 관리다 해줍니다. 이걸 협의의 부동산 관리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이것도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요? 복합적. 그래서 복합적 하면 항상 법경기 기억나셔야 됩니다. 뭐 기억나라고요? 법경기.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률적 측면의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의 관리 이런 걸 포함하는 관리 이게 본질적 의미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요 광의의 부동산 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 관리다 해주면 돼요. 보통 이제 기술적 관리를 뭐 유지 관리 이런 표현도 씁니다. 유지 관리. 그리고 법률적 관리를요
보존 관리,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를요, 이거를 경영 관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영 관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그러면, 요거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기술적 관리냐,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것은, 이렇게 볼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볼게요. 요걸 보겠습니다. 자, 요거, 구분은, 이런 것들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 무슨 관리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무슨 관리냐, 이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먼저, 기술적 관리는 물리적 측면에서, 자, 고장나고 고치고 수리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전부 다 뭐라고요? 기술적 관리다, 줍니다. 예컨대, 자, 위생 관리다. 위생 관리는 뭐 청소하고 소독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청소하고 소독하고 벌레 잡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걸요, 위생 관리 해줍니다. 무슨 관리라고요? 위생 관리. 그러니까 옛날에 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매미가 있는데 매미가 한두 마리가 이제 울면은 뭐 그런 대로 들을만 합니다. 근데 요것들이 막 그 떼거지로 막 10만 마리가 떼거지로 울죠? 요거 잠을 못 잡니다. 거의 뭐 엄청 시끄럽습니다. 요거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좀 안타깝지만 그 개들한테는 안 됐지만 좀 잡아야 됩니다.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위생 관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비 관리다. 자, 설비 관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고장난 거 고치고 수리하고 교체하고 이런 거 있죠? 이걸 답을 하고요. 설비 관리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설비 관리. 보일러 터지면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설비 관리. 그 다음에 자, 보안 관리다. 보안 관리는 불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자, 이거 소화기 같은 거 잘 비치해 놓고 있어야 되고, 보험사에다가 보험도 가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도둑놈 같은 거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도둑놈 못 들어오게 막고 이런 걸 답을 하고요. 보안 관리라는 겁니다. 다 싸잡아서 뭐라고요? 보안 관리. 그래서 옛날에는 집이 딱 있으면 이렇게 담벼락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담벼락이 이렇게 담벼락이 있죠. 그러면 요 담 위에다가 이제 갖고 있던 유리병 있죠? 소주병, 맥주병 이거를 담벼락에 집어 던집니다. 그럼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죠? 박살나죠? 그러면 요 위에다가 세멘트를 쭉 올린 다음에 거기다가 촉촉촉촉 박아 놓습니다. 이렇게 박아놓으면 안 박아요? 박아 놓죠? 그러면 자, 이 도둑놈이 들어가다가 손에 비어요, 안 비어요? 딱 비면 피나요, 안 나요? 피나면 걔가 한다는 얘기야. 더러워서 안 들어간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걸 뭐라고요? 보안 관리다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근데 요즘에야 뭐 이렇게 그 담벼락 하는 집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세콤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통해서 관리하는 걸요. 보안 관리다 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하나 더 한다면 이제 보전 관리다. 보전 관리는 미리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는 걸 뭐라고요? 보전 관리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걸 뭐라고요? 보전 관리다. 소 잃고 난 다음에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거 있죠? 뭐라고요? 보전 관리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 잃고 난 다음에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잃기 전에 있죠? 외양간 고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 소가 한 20마리가 토꼈다. 자, 이 외양간 다 때려 부수고 토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들 잡으러 다니려면 사람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동네 장정 10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애들 공짜로 일해요? 돈 좀 줘야 돼요? 돈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자, 얘들 다 잡아왔다 치자. 잡아왔다. 그러면 이것들이 다 때려 부수고 갔으니까 이거 고쳐야 안 고쳐야 돼요? 다 고쳐야 되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조치를 취한다. 그러면 철사만 있으면 되죠. 철사로 잘 더 동여매면 될 겁니다. 그잖아요? 이런 걸요. 보전 관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측면의 관리는,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각종 법률적 측면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예약 같은 거 할 수 있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약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요 권리 분석이라든가 기타 이제 공법상의 하자가 있거나 뭐 사법상의 하자가 있다 이런 것들은 적절히 제가 치유하거나 제거해야 될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소유권 보존을 온전히 하자 이런 측면에서의 관리를 뭐라고요? 법률적 관리라는 겁니다. 되겠죠? 무슨 관리라고요? 법률적 관리.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의 관리는 아무래도 이거 상업용 부동산 이런 데에 더 많이 적합할 겁니다.
자, 내가 이제 그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다. 이게 꿈이네요. 이거 오피스텔 갖고 있으면. 그죠? 어쨌거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몇 칸을 임대해야 손해도 안 나고 이익도 안 난다는 얘기죠. 요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 총 50칸인데 20칸은 임대가 들어가야 손해가 안 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손익분기점을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이런 다음에 요걸 통해서 요거 이상 임대료를 놔야 손해가 안 나겠죠. 그리고 자, 이 그 돈이 엉뚱한 대로 새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적정한 회계 관리 이런 걸 통해서 돈이 새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답을 하고요. 경제적 관리다집니다. 무슨 관리라고요? 경제적 관리. 근데 여기서는 이런 내용들은 딱 그 질문하게 되면 거의 다 맞출 겁니다. 맞추는데 간혹가다 이제 헷갈리는 거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 얘는 측량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확정한다. 아니, 경계를 확정하는 거니까 이제 법률적 관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이 경계라는 것은 우리 공시법을 공부하죠? 지적도라는 지적 공부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경계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적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요? 기술적 관리지. 법률적 관리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는 소유권이 이미 정해져 있어, 안 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걸 가지고 그 경계 측량 기술을 동원해서 확정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관리라고요? 기술적 관리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 중에서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인력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이게 좀 저쪽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한다 그러면 경제적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뭐라고요? 경제적 관리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어떤 빈땅이 있는데 이거를 놀리냐 아니면 주차장용으로 이용시키냐 뭐 여러 가지 나지의 활용 방안 있죠. 이런 것도 모색한다. 이런 건 답을 하고요. 경제적 관리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냥 놀리느냐 아니면 또요 주차장용으로 이용하게끔 하냐. 주차장용으로 이용하게 되면 그 돈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만 그 대신 이걸 관리하려면 자, 어르신 관리요원을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주차요원 써야 되잖아요. 또 돈 나갈 거 아닙니까? 그거 감안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이걸 다 모색하는 걸요. 경제적 관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끔가다 토지 도난 방지 대책을 세운다. 아니, 아까 도둑놈 못 들어오게 막는 거를 뭐 물리적, 기술적 관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토지를 누가 가방에 훔쳐가나요? 가방에 훔쳐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소유권 보존을 온전히 하자 이런 측면에서의 뭐라고요? 법률적 관리입니다. 무슨 관리라고요? 법률적 관리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참고로 기술적 관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유지 관리 이렇게 되게 하는데, 자, 보통 이제 이걸 다른 형태로 이렇게 되게 합니다. 일상적 유지 활동. 이거는 매일매일 하는 것들 있죠? 이거 뭐라고요? 일상적 유지 활동이다. 청소하고 소독하고 이런 거는 거의 매일매일 하는 것들 아닙니까? 이걸요, 일상적 유지 활동이다. 그 다음에 예방적 유지 활동은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교환하고 수리하는 거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예방적 유지 활동이다. 이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소 잃기 전에 요양간 고치는 게 낫다고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대응적 유지 활동은요, 문제가 발생한 후에 그때서부터 부랴부랴 어디 고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요? 대응적 유지활동해집니다. 무슨 유지하라고요? 대응적 유지활동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조금 나은 아파트에 이제 좀 사는데, 건영 아파트 어디서 산다고요? 사우동에 이제 건영 아파트 사는데, 그전에는 좀 꾸질꾸질한 아파트, 층수는 높았는데 진흥 아파트라고 해서 그 18층에 살았습니다. 18층 아파트에 17층에 살았어요. 몇에 살았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져 갖고 좀 약간 좋은 아파트에 삽니다. 그죠? 참고로 알고 계세요? 참고. 근데 제가 이제 그전에는 이제 요 주변에서 강의를 많이 해갖고,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진흥 아파트 살 때, 제가 들어가면 보통 밤 12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12시 반 정도에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데,
어느 날 이제 딱 그 지능 아파트 입구에 딱 들어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딱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고장 써 있는 거 아닙니까? 뭘 한다고요? 고장 이렇게 그죠? 관리실 백 이렇게 그래서 고장 집에 여기 제가 몇 층에 산다고요? 17층에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야 이거 고장이다. 그래서 그래 좋다. 자, 이 운동 삼아 한번 해보자. 운동도 별로 할 시간도 없는데 한번 걸어 올라가지 뭐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그죠? 올라갔는데 5층 정도 올라갈 때는 제가 이제 가볍게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가볍게. 근데 6층부터는 슬슬 이제 숨이 가빠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숨이 가빠오기 시작하더니 7층부터는 이제 욕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한다고요? 욕. 그래서 제가 거의 아는 욕이 한 500개가 넘는데 그걸 다 나중에 적어 놓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욕이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올라갈수록 점점 높은 게 나옵니다. 요걸 좀 보여주긴 그러네요. 예? 보여줘요? 네, 보여주긴 좀 그러네요. 그래서 괜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미리미리 다 그 예방주 취해야 되지. 사람 주민들 불편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뭐라고요? 예방적 유지 활동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잠깐만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